이번 제사장에서는 동호 관원들과의 설전부터 송권 설득, 형주 문제에 대한 얼렁뚱땅 담판술에 이르기까지 제갈량이 논리와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루어 자국의 이익을 지켜낸 물샐 틈 없는 외교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물샐 틈 없는 담판, 제갈량의 외교술, 동호 관원들과 벌인 설전, 비범한 담판 기술,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의 100만 대군이 남하하자 오나라 조정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다수 관료들은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했고 유비의 사신으로 오나라를 찾은 제갈량의 임무는 이들을 설득하여 오나라의 군주인 송건과 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이 오나라 관원들과 벌인 설전은 그의 비범한 담판 기술을 보여주는 압권이었습니다. 오나라 관원들은 제갈량의 명성을 시기하거나 혹은 항복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갈량을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소를 비롯한 유능한 학자들은 제갈량을 향해 유비는 조조에게 번번이 패배하고 도망다니는 패잔병의 수장일 뿐인데 감히 조조에게 대항하라고 부추기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제갈량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놀라운 속도와 논리력으로 그들의 주장을 모두 분쇄했습니다. 그는 먼저 정치적 명분을 들어 그들의 항복론을 비판했습니다. 관료들이 제기한 유비의 패배는 군사력의 열세 때문일 뿐 명분과 인덕은 조조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나라 관원들이 조조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그들이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선비이기 때문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특히 명분도 없이 항복을 권하는 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할 간신이라고 일갈하며 그들의 자존심과 애국심을 건드려 심리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제갈량의 설전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고전과 역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는 치밀한 논리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오나라 관원들은 제갈량의 기세와 논리에 눌려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고 이는 송건이 항전 결심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설전은 단판에서 논리적 우위와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송건을 설득하다. 본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대를 자극하다. 오나라의 관원들을 설전으로 제압한 제갈량의 다음 임무는 최종 결정권자인 송건을 설득하여 조조와의 연합항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송건은 결단력이 있었지만 조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송건을 만났을 때 곧바로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를 자극하여 본심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심리 외교술을 사용했습니다. 제갈량은 송건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조조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강조하며 오나라의 항복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는 조조의 100만 대군이 이미 눈앞에 와 있으니 오나라가 항복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저의 죽은 유비는 인덕을 지켰기에 항복할 수 없지만 오나라는 항복해도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라는 취지의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송건의 자존심과 군주로서의 명분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송건은 제갈량의 말에 분노하며 자신이 항복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제갈량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폐하께서는 천하의 영웅이시며 군사력도 충분한데 어찌 항복을 생각하십니까? 라며 송건을 치켜 세웠습니다. 송건이 자신의 항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제갈량은 비로소 연합항전의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지치고 수전에 약하며 오나라와 총나라가 연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갈량은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그들의 본심을 이끌어내고 그 본심이 스스로 항전의 의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외교술은談판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이나 발언을 통해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주유를 화나게 하다. 상대의 약점을 찌르다. 적벽대전 직후 제갈량은 동맹의 파트너였던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와의談판에서도 특유의 심리전을 결합한 외교술을 구사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과 함께 조조를 물리쳤지만 유비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이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약점을 외교적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주유는 유비에게 빌려준 형주를 되찾기 위해 제갈량과 여러 차례談판을 벌였으나 번번이 제갈량의 궤변과 교묘한 논리에 밀렸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에게 형주를 당장 반환할 수 없는 정치적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도 주유의 개인적인 명예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談판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가 미인계를 꾸며 유비를 인질로 잡으려 했을 때 제갈량은 주유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유비가 송권의 여동생과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유의 계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제갈량은 이를 오나라 내부와 외부에 널리 알림으로써 주유에게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외교적談판은 원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냉철한 논리와 타협이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談판을 통해 주유를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패배자로 만들므로써 주유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성급한 군사 행동을 유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유의 연이은 분노와 좌절은 결국 그가 형주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었고 이는 오나라의 외교적 판단에 실수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갈량은 상대방의 약점을 단순히 공격하는 것을 넘어 그 약점을談判과정에서 교묘하게 자극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실책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 외교술을 구사했습니다. 제갈근의 설득을 물리치다. 이론적 호소의 힘. 제갈근은 제갈량의 친형으로 오나라의 신하였습니다. 오나라와 총나라가 형주 문제를 두고 갈등할 때 송권은 제갈근을 사신으로 보내 제갈량에게 형제의 정을 내세워 형주 반환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의 도덕적 양심과 형제애라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형을 만났지만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의 대사를 그르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제갈근의 설득을 이론적 호소의 힘으로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제갈량은 형제애와 효심이라는 감정적 문제 대신 천하대세라는 거대하고 공적인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형주가 유비에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조조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오직 총-5 동맹만이 천하를 삼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유비가 형주를 잃고 기반을 잃으면 오나라도 조조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형주를 유비에게 두는 것이 오히려 오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제갈량은 유비의 인덕과 의리라는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유비가 형주를 잠시 빌려 쓰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은 제갈근으로 하여금 더 이상 형제애나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갈량은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공적인 대의와 이론적 정당성을 외교,談판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감정적 호소를 이성적인 논리로,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대의로 승화시켜 상대를 설득하는 이 방법은 외교와 협상에서 개인적 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노숙의 설득을 물리치다. 제3자를 끌어들이는談判 전략. 오나라의 노숙은 총-5 동맹의 주역이었으며 주유의 뒤를 이어 형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비와 제갈량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노숙은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었지만 오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는 형주를 되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노숙의 설득을 물리칠 때 제3자 유비를談判에 끌어들이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노숙이 형주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마다 제갈량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유비에게 돌렸습니다. 저 또한 형주를 돌려드리고 싶지만 저의 죽은 유비께서는 형주를 잃으면 기반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군께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제갈량이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결정의 책임을 제3자 유비에게 전가함으로써 노숙과의 대립각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숙이 유비를 찾아가면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직 조조를 물리칠 기반이 없어 형주를 돌려줄 수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비의 인덕과 노년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낀 노숙은 결국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계속 변경하거나 감정적 호소의 주체를 내세움으로써 노숙의 논리적 요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노숙은 제갈량과 논리적으로 싸워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유비의 인덕과 눈물 앞에서는 그의 임무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략은 외교나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을 다룰 때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제3자의 상황이나 감정을 끌어들여 상황을 완화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형주談判. 얼렁뚱땅談判술. 제갈량은 오나라의 거듭된 형주 반환 요구에 대해 얼렁뚱땅談判술 VAGUEVASIVE 니고시에이션을 구사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는 유비가 서쪽의 익주를 점령하여 새로운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오나라와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형주를 내주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형주談判에서 오나라가 형주를 돌려받기 위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제갈량은 구체적인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조건을 내세워談判을 미루었습니다. 그는 저희 죽은 유비께서 장차 서쪽의 익주를 차지하여 새로운 기반을 확보하는 즉시 형주를 반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익주를 언제 어떻게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조만간 곧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을 사용했습니다. 오나라 입장에서는 유비가 익주를 얻으면 형주를 반환할 것이라는 명분 있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비가 익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제갈량은 오나라의 강경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거절 대신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이라는 미끼를 던져 오나라를 만족시켰습니다. 이 얼렁뚱땅談判술은 제갈량이 시간이라는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탁월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나 협상에서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이 수용할 만한 모호한 미래의 약속을 제시하여 위기를 넘기는 지혜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형주談判. 성실 외교와 어물적 외교. 세 번째 형주談判은 오나라의 요구가 극에 달하고 총나라 역시 익주 점령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갈량은 이談判에서 성실 외교신시여
디플로머시와 어물적, 외교의 베이지브 디플로머시를 혼합하여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제갈량은 먼저 오나라에게 촉한의 진심과 성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얻은 후에도 형주를 전량 반환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형주의 일부 지역 장사, 계양 등을 오나라에게 돌려주겠다는 실질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나라의 지도부가 유비가 완전히 배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충분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남궁과 강릉 지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물적 외교를 사용하며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지역의 반환 시점을 천하 통일의 대업이 가까워지거나 혹은 조조를 격파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시 한번 미루는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성실하게 일부를 양보하여 오나라의 분노를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익은 지켜내기 위해 모호한 외교를 병행했습니다. 이 전략의 성공 비결은 상대방에게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동맹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주면서도 자국의 핵심 이익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단을 동시에 보여준 데 있습니다. 이 성실 외교와 어물적 외교의 조합은 외교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와룡의 조문. 마음을 움직여 적을 친구로 만들다. 주유의 사망 후 오나라는 주유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형주 문제로 인해 총나라와의 관계가 파탄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직접 오나라로 건너가 주유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하는 파격적인 외교수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마음을 움직여 적을 친구로 만들다는 공심술이 결합된 외교의 정수였습니다. 주유는 평생 제갈량을 시기하고 증오했으며 제갈량 역시 주유를 물리치기 위해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유의 장례식에서 제갈량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유의 영전에 절했고 애통한 조문사를 읽었습니다. 제갈량의 진심 어린 슬픔은 오나라의 모든 관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나라의 일부 강경파들은 제갈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해치려 했으나 제갈량의 슬픔과 애도 앞에 감히 칼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조문은 주유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오나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외교 행위였습니다. 제갈량은 이 조문을 통해 주유와의 개인적인 갈등은 주유의 죽음과 함께 끝났으며 이제 오나라와 총나라는 조조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나라 지도부의 마음에 깊이 심었습니다. 주유의 조문은 오나라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총나라와의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일화는 외교에서 인간적인 진심과 감정적 교류가 논리나 힘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적의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 진정한 존중을 표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제갈량의 깊은 외교술이었습니다. 제갈근을 속이다. 공 돌리기 단판술. 형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나라 사신으로 온 제갈근은 여러 차례 제갈량과 만났지만 매번 형주 반환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공 돌리기 패싱 더 벅 단판술을 통해 형을 속였습니다. 제갈량은 제갈근에게 형님의 말씀이 옳으며 저 또한 형주를 오나라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겉으로는 형의 의견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지만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유비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유비에게 전가했습니다. 제갈근이 유비를 찾아가 형주 반환을 요구하면
유비는 저 또한 형주를 돌려드리고 싶지만 현재 조조와의 대치 상황이 너무 위급하여 당장 반환할 수 없습니다. 조조를 물리친 후에는 반드시 돌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상황적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책임의 주체를 자신에서 유비에게 그리고 유비에서 천하대세라는 상황적 불가피성으로 계속 돌림으로써 제갈근이 잡을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갈근은 결국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지만 제갈량이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유비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송건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 돌리기 단판술은 외교와 협상에서 난처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받았을 때 직접적인 거절로 인한 관계 악화를 피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흐리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강동을 구한 종이 한 장. 아군이 하나로 뭉치면 적은 힘을 잃는다. 제갈량이 오나라의 송건에게 전달한 종이 한 장의 내용은 단순히 연합을 제안하는 서신을 넘어 아군이 하나로 뭉치면 적은 힘을 잃는다는 외교적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은 적벽대전을 앞두고 오나라가 조조에게 항복할지 아니면 항전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에 전달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송건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조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그들의 약점 수전에 익숙하지 않음, 보급선 길어짐, 북방 출신이라 남방의 풍토병에 취약함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총나라와 오나라가 연합하면 이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조를 물리칠 수 있는 현실적인 승리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가진 외교적 힘은 분열된 상태에서는 조조에게 각계격파당할 수 있지만 하나로 뭉치는 순간 승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송건과 오나라 지도부에 심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서신이 없었다면 오나라는 공포에 휩싸여 항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외교 서신은 오나라에게 공동의 적 앞에서 힘을 합쳐야 할 정치적 명분과 함께 군사적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군이 하나로 뭉치려는 결심이 섰을 때 조조의 100만 대군이라는 물리적인 힘은 그 위력을 잃고 심리적인 압박감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일화는 외교의 힘이 단순히 자원을 합치는 것을 넘어 공동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맺어지는 촉과 오의 동맹,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외교 수단, 관우의 죽음과 유비의 이릉 대전 패배로 인해 촉-5 동맹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유비는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공격했으나 참패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조조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 싸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유비 사망 후 제갈량의 가장 시급한 외교적 임무는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외교 수단을 통해 동맹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촉하는 군사력과 인재를 잃어버린 상태였고 오나라 역시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지만 조조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제갈량은 사적인 감정관우의 복수, 유비의 원한을 모두 내려놓고 대위 전략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맹 재건에 나섰습니다. 제갈량은 오나라와의 협상에서 굴욕적인 자세를 감수했습니다. 그는 과거 형주 문제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오나라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오직 미래의 공동 목표 위나라 타도를 위해 손을 잡자는 현실적인 호소였습니다. 오나라 역시 위나라의 위협 앞에서 총나라와의 동맹이 절실했으므로 제갈량의 현실적이고 낮은 자세의 외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외교의 성공은 제갈량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의 생존과 장기적인 목표라는 가장 큰 정치적 목적에
외교 수단을 완전히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교는 감정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목표를 위한 냉철한 도구여야 함을 이 일화는 가르쳐 줍니다. 왕랑을 꾸짖어 죽이다. 말 한마디의 힘이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 제갈량의 외교술과 심리전이 결합되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낸 사례는 북벌중 위나라의 대신 왕랑을 꾸짖어 죽게 만든 일화입니다. 이는 말 한마디의 힘이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제갈량과 왕랑이 전장에서 대치했을 때 왕랑은 촉군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 제갈량의 진영 앞에 나섰습니다. 왕랑은 조조의 위나라가 천명을 받은 정통 국가이며 유비의 총나라는 명분 없는 반역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갈량에게 투항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긴 연설을 통해 왕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위나라가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사한 역적의 나라이며 유비의 촉한이야말로 한나라의 정통을 잇는 도의와 명분을 갖춘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갈량은 왕랑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역적의 편에 선 부도덕한 간신임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제갈량의 연설은 단순한 논리적 반박을 넘어 왕랑의 도덕적 양심과 과거의 행동을 들추어내는 심리적 저격이었습니다. 왕랑은 평생 학자로서 명분과 도덕을 중시했기에 제갈량의 강력하고 도의적인 비판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왕랑은 제갈량의 강력한 말 한마디에 격분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화는 외교적談판과 심리전에서 도의와 명분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주장이 도덕적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도덕적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없이도 적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고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